안녕하십니까. 전남대 역사교육과에 근무하고 있는 조용광입니다. 예, 우리 연석 강의 이제 중국 고대 문헌 속의 부여, 고구려, 그리고 이제 한사군 근좌인데요. 반환점을 돈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제 부여에 관한 얘기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목차는요, 일단 의미와 연구 동향, 그리고 가장 이른 시기의 기록 중에 하나인 위지 동의전이죠.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 나오는 이제 부여전 얘기, 그리고 이제 부여의 역사 발전상에서 위기와 이제 멸망 관한 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이민 관련되는 얘기, 특히 이제 백제 부여시 왕시라고 관련해서 이런 주제로 한번 얘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부여가 갖는 의미는요, 적어도 이제 한국사에서 고조선 다음으로 이제 등장하는 국가입니다. 근데 물론 역사적으로 두 번째로 등장하는 국가다라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 그보다는 그 뒤에 나오는 이제 고대 국가들, 고구려, 백제, 신라, 그 중에서 특히나 이제 고구려와 이제 백제 지배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국가다라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날 이제 한국인들의 고대 원형에 해당되는 국가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만조선하고 비교를 해보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등장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외곽 쪽에, 만주 쪽에 조금 더 이제 북쪽에 위치한 곳에서 예맥 쪽, 그 중에서 이제 예족을 근간으로 해서 탄생을 한 국가고요. 이미 보면 전한시대 사료에 그 국명이 정확하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부여 공국설화를 보면 뭐 탕리국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고리국 또는 생리국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전신 국가로 이렇게까지 나와요. 그래서 최소한 그 전한 시기부터 잡더라도 마지막 이제 망한 494년까지 이렇게 합해 보면 거의 200, 700년 이상 존재한 고대 국가입니다. 반면에 이제 그 역사적 중요성이나 또 그 긴 그 역사에 비해서 너무 이제 알려진 게 없는, 과거에 이제 베일에 쌓인 왕국이다, 신비의 왕국이다, 뭐 그런 얘기를 듣기도 했고요. 사실 그건 이제 사료가 기록이 워낙 이제 부족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우선 그 명칭부터 한번 잠깐 살펴보면, 일단 그 부여라고 하는 그 한자는 가차자어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고한어에 해당이 되는데, 이제 육당 선생, 그 최남선 선생은 박다 또는 이제 그 평야, 부여가 이제 자연환경에 있다가 이제 삼국지 동의전 보시겠습니다만, 자연환경을 보면 지리적 조건이 굉장히 평평한 곳에 뻘에 이렇게 이제 그 발달을 했다고 이렇게 이제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고대 한국어에서 뭐 벌이라든지 신라어죠, 뭐 불이라든지 또는 이제 불이 백제어에 해당이 됩니다. 뭐 그런 거 같은 뜻이 같은 그 부여 역시도 그런 평평한 뜰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견해를 주셨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일본인 학자 중에 이제 시라토리 쿠라키치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그 푸구고라고 하는 몽골어로 사슴이랑 비슷해서 아마 이제 그 부여의 일종의 이제 동물 토템이 사슴이었고, 그래서 거기서 유래한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이제 그 보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이제 근거는 있죠. 사료적 근거는 자치통감에 보면은 부여가 이제 녹산에 우거하고 있었다라는 구절이 나와 보시면 초부여 거무 녹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녹산이라고 하는 지명이 사슴이 많은 데서 유래를 한 것이고, 또 부여 역시도 그 자족의 토템인 사슴에서 분명을 취한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이제 소수견해이기도 합니다만 소나무에서 비롯이 됐다, 뭐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건 뭐 제 얘기고요. 그래서 딱히 뭐 부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한자 표기가요,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지아비 부자를 쓰는 부여랑, 그리고 이제 부축할 부자, 도울 부자를 쓰는 두 개가 있는데요. 우선 제가 이제 다른 그 출처를 따로 표기하지 않을 때는 기본적으로 요 지아비 부자 부여를 쓰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장 이른 시기에 이제 중국 사료들 이제 그 조금 이따 살펴보시겠습니다만, 네, 뭐 사기나 한서, 그리고 심지어 고구려인들이 직접 남긴 뒤 근성문, 관계통합문이겠죠. 다 요 자를 쓰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요 밑에 아래 부여도 많이 쓰는데요. 요거는 삼국사기라든지 삼국유사라든지 우리 이제 비교적 후대에 남겨진 그 한국 사료에는
이 도울부자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뜻풀이 자체는 중요한 건 아니고요. 예, 뭐 가차자로서 발음이 그랬다. 그래서 이거를 발음이 유사한 한자를 갖고 와서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원칙은 가장 이른 시기의 기록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위의 거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여라는 공명이 등장하는 이제 가장 이른 시기 기록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한 시기의 이제 역사를 다룬 책들입니다. 하나는 이제 사기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한서입니다. 물론 이제 한서 자체는 후한 시대에 이제 그 방구에 의해서 기록이 된 것이긴 하지만 전한 시기 역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정보를 받아서 쓴 거기 때문에 한서도 포함시켰고요. 그리고 실제로 전한 무제에 대해 쓰여졌던 이 사기를 보시면 그 화식열전이죠. 그 후대의 이제 기전제 사수에서는 이제 식화지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경제 이런 부분을 다룬 게 이제 화식열전인데 보시면은 연나라 지역, 이제 오늘날 북경 지역이죠. 연나라 지역 얘기를 하면서 보면 이제 그 지리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발해와 갈석 사이에 있는 큰 도해다. 그리고 연나라는 남쪽으로는 제나라와 조나라, 오늘 하북성 지역, 산동성 지역입니다. 그리고 동북쪽으로는 그러니까 오랑캐이죠. 오랑캐와 접하고 있고, 뭐 삼국에서 요동으로 꽤 멀고, 뭐 인민이 희박하고, 뭐 침입을 많이 당했다.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북쪽으로 오환이랑 부여랑 이웃을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오환은 이제 몽골계 종족이에요. 이제 선비 많이 들어보셨죠? 그 선비랑 거의 뭐 쌍둥이 형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비는 선비산 쪽에 거주하고 있는 동호의 후예들, 몽골계 종족들이고요. 이 오환은 오환산 주변에 있었던 그 종족들입니다. 원래는요, 선비보다 사실 이 오환이 더 셌어요. 그런데 그 수환 말기에 이제 조조가 이 오환을 토벌을 하면서 오환이 약해지고 그 사이를 다시 선비가 이제 항항을 하면서 그 세력을 넓혀 나가게 됩니다. 어쨌든 보시면은 이 이제 만주 지역, 남만주 또는 중만주 지역에 있었던 오한과 부여와 연나라가 또는 이제 중국의 연 지역이 인접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또 여기 보면 이제 고조선 관련된 얘기가 나오죠. 동쪽으로는 예맥과 조선과 진번 또는 뭐 이걸 합쳐서 예맥조선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쪽에 이제 이익을 관장을 하였다. 그러니까 연이 이제 고조선이라든지 아니면 북쪽에 이제 부여라든지 심지어 북방민족인 그 선비, 또 뭐 그 이전에는 오한, 또 그 이전에는 그 흉노와 같은 그 북방민족 또는 이제 그 동북쪽에 있었던 이 종족들과 접해 있었던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한서 지리지 이제 연조입니다. 보시면 이제 연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어양부, 요서, 요동, 또 뭐 북쪽으로는 상국, 대구, 남문, 남쪽으로는 뭐 닭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쭉 하면서 역시나 북쪽으로 오환과 이제 부여와 서로 이제 맞닿아 있었고, 북쪽 끝은 오환과 부여이고, 동쪽으로 진번의 이익을 취하면서 뭐 상업 활동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예요. 딱 이제 부여 얘기가 나오는 부분은 이제 뭐 한서나 사기는 이 부분이, 부여가 어디 위치하고 있었다, 이 정도만 딱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 그 후한서 동의전이나 삼국지 동의전처럼 별개의 그 열전이 입전이 돼서 부여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상세한 얘기를 남겨줬으면 아마 이제 부여의 이제 초기자가 해명이 되는데 큰 도움을 줬을 것 같은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전한 시기의 부여와 관련되는 얘기는 전문적인 얘기는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국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잘 아시겠지만 그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 중에서 가장 이제 이른 시기에 국가를 형성을 하였고 또 넓은 영토, 강성한 그 국력을 형성을 하였던 고구려 지배 세력의 이제 모태가 됩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그 왕족을 이루었던 게르부 왕족들은 스스로 이제 북부여 또는 동부여에서 자신들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그 고구려 사람들이 직접 자기 손으로 남긴 기록에는 북부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는 동부여라고도 나와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이 부여에서 고구려가 나왔다라는 거는 부정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그 주몽 신화를 보면은요, 북부여 또는 동부여에서 주몽이 떠나와서 부여를 탈출을 했다라고 하는데, 정착하는 지역이 보면 또 졸본부여다. 그러니까 고구려의 초기 도읍지죠. 이제 오늘날 이제 중국 요령성 환인현 지역인데요. 거기에 있었던 소국 이름도요, 졸본부여였던 거죠. 역으로 얘기를 하자면 주몽이 힘들게 부여를 떠났는데 고구려라고 불리는 지역에 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그 당시 기록, 뭐 당시 기록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 후대에 남겨진 기록을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부여가, 주몽이 도착했던 곳은 졸본부여라는 곳이죠. 그곳은 이제 그 부여계 이주민 세력들이 정착을 했던 부여계 소국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마 이제 어쨌든 이제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주몽도 그 원부여를 탈출을 해서 이쪽으로 정착을 할 수 있었던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뭐 자세한 얘기는요, 다음 주 이제 고구려 얘기를 하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주몽 이제 신화, 고구려 건국 신화인데요. 요게요, 잘 아시잖아요. 아래서 태어났다. 그리고 이제 그 금화왕의 아들인 대소의 핍박을 받아서 도망쳐 왔다. 또 도망쳐 올 때 큰 강을 만났는데 물고기랑 자라 뭐 이런 애들이 떠서 그 강을 건널 수 있게 해줬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보면. 근데 이 모티프, 신화의 모티프들이 사실은 베낀 겁니다. 거의 100%, 100%까지는 아닙니다만 그 주요 모티프의 90%를 베낀 겁니다. 어디서 베꼈느냐? 바로 이제 부여 건국 신화로 알려진 동명 신화에서 유래한 거예요. 아니, 동명 그러니까 또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죠. 삼국사기에 보시면 주몽의 시호가 시조 동명 성왕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이 동명이라고 하는 그 이름도요, 사실 주몽이 처음 쓴 게 아닙니다. 부여의 시조로 알려진 동명에서 가져온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신화 내용도 거의 똑같고요. 예. 그러면 누가 누구를 베낀 건지 어떻게 아느냐? 뭐 고구려의 신화가 자체적인 거고, 또 우연치 않게 부여도 별도의 유사한 신화를 갖고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의심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신화의 화소라든지 모티프죠, 그리고 심지어 그 명칭까지도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은 시간적으로 선후 관계를 따져서 앞서 있는 신화가 뒤에 있는 신화에 영향을 준 것이다. 환원하면 뒤에 있는 신화가 앞서 있는 신화를 베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제 뭐 부여에서 나왔다는 얘기 들어보시면 광개토대왕 비문에 나온 얘기고요. 414년에 세워진 AD 5세기 초에 세워진 비문입니다. 보시면 옛날에 시조 추모왕이 이제 그 털을 닦았던 것이고, 어디서 출자하였느냐? 북부여에서 나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시면 당시 이제 적어도 5세기 초엽, 아마 이제 5세기 초엽에 이런 생각을 했다면 최소한 4세기 대에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삼국사기 이제 그 고구려 본기지 유리왕 원년조를 보시면은 유리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름이 유리 또는 유류다, 주몽의 이제 원자다. 엄마가 예씨인데 주몽이 부여에 있을 때 예씨를 취했고, 그리고 이제 예씨가 이제 그 회임을 했고, 그리고 이제 주몽이 얘기를 하면서 곧 이제 그 아들이 태어날 거니까 이름을 유리로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몽은 유리의 탄생을 보지는 못했어요. 직접 지켜보지는 못하고 아내가 아기를 가진 거를 보고 뭐 당신이 아기를 가졌는데 곧 아들이 태어날 거고 그 이름을 유리라고 하고 나중에 장성하면 나 찾아오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고구려 2대왕인 이제 유리왕도 부여에서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구려 6대왕인 이제 태조왕 관련된 얘기인데요. 태조왕이 참 재밌는 인물입니다. 6대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태조, 여기는 이제 판본에 따라서 뭐 대조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만 태조, 요호 흔히들 그 건국의 군주 요호가 이제 태조로 올라가죠. 근데 이제 태조왕은 묘호는 아니고요, 시호입니다. 근데 시호를 이제 태조왕 또는 국조왕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시조군주에 가까운 인물이죠. 고구려사에서 시조군주에 가까운 인물이 3명이 있습니다. 주몽과 유리와 6대 태조, 이 3명인데요. 근데
요 세 명이 모두 사실 혈연적으로 어떻게 이어진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하나의 공통점을 찾자면 바로 이 부여입니다. 이 태조왕도 보시면은 아빠가 6대 왕인데 2대 유리왕의 아들인 고추가 제4의 아들, 2대 유리왕의 손자라는 얘기죠. 그리고 엄마인 태후가 부여인이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최소한 목에는 부여라라는 거죠. 그래서 고구려의 이제 3대 건국 시족급 국왕들이 모두 출자를 부여다라고 이렇게 명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이것은 이제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 당시 고구려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고 또는 고구려의 지배 세력이 이렇게 주장을 하였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들이겠습니다. 예, 다시 그러면은 부여 공국 신화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동명신화라고 말씀을 드린 이 부여의 건국 신화가요, 후한대, 그 후한 초기에 AD 1세기 초엽에 한 중엽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 후한대 사람이 왕충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논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기런편이라는 그 부분이 있는데요, 편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북이 이 탕미국, 북쪽의 오랑캐인 거죠. 거기에 이제 그 왕의 이제 시비, 시녀가 임신을 했고, 그러니까 왕이 그 사람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이제 왕의 입장에서는 내가 관계하지 않은 나의 시녀인데 임신을 한 거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반역에 해당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그 기분 좋은 상황은 아니겠죠. 그때 이제 그 시녀가 대답을 하기를 어떤 기가 있었다, 기운이 있었는데 이제 계란 같다, 이제 계자, 그러니까 달걀 같은 기운이 있었다라는 거죠. 주몽은 알에서 태어나는데 동명은 이 달걀 같은 기운을 통해서 들어갔다. 일종의 난생 신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계속 나를 쫓아오고 내가 피해도 이렇게 쫓아왔다. 그러고 나서 임신이 되었고 그 뒤에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걔를 돼지우리에 버리니까 돼지들이 와서 기운을 불어주고 따뜻한 기운, 애가 죽지 않도록. 그렇죠? 그래서 다시 또 이제 그 마국간에 버린 거죠. 마국간에 버려도 또 말들이, 그래서 이제 왕의 입장에서는 나의 시녀가 불륜을 통해서 낳은 뭐 생명이니까 죽여야 되겠는데 직접 손에 피를 묻힐 수는 없고 뭐 짐승우리에 넣어가지고 돼지들한테 죽게 하건 아니면 또 이제 마국간에 넣어서 말들한테 이렇게 차여서 죽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말들이 걔한테 가서 따뜻한 기운을 불어 넣어주니까 이제 죽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얘가 진짜 하늘의 아들이 아닌가 해서 의심이 들어서 지 엄마한테 다시 돌려주고 또 엄마가 걔를 받아서 이제 가축을 키우는 업무를 맡겼다라는 거죠. 보시면 주몽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이름을 이제 동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시나 목마 이제 그 우마를 그 기르는 그런 업무를 맡겼다라고 합니다. 또 보시면은 이 동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사, 활을 잘 쐈다라는 거죠. 주몽도 보면 똑같은 모티프를 갖고 있습니다. 그 만주어에서 보면 주르몽이라는 게 선사자라는 뜻이거든요. 활을 잘 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역시나 그 모티프가 동일하게 동명에게 적용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왕이 또 두려워하는 겁니다. 얘가 우리나라를 빼앗는 거 아닌가. 그래서 죽이려고 하니까 동명이 이제 도망을 친 거죠. 주몽 신화도 거의 비슷하게 전개가 되죠. 남쪽으로는 이제 큰 강 어모수에 이르렀고 활로서 물을 쳐서 강물을 친 거죠. 그러니까 물고기와 자라 이런 애들이 떠올라서 다리를 만들어서 만들어주니 동명이 드디어 건너게 됐다. 그리고 동명이 건너고 나니까 물고기와 자라가 흩어졌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주격병이 더 이상 쫓지 못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부여에 도읍을 하고 왕이 되었다. 이제 그리고 북위는 지금도 이제 그 부여국이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시면은 이거 뭐 고구려 주몽신화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착각이 들 정도로 너무 유사합니다. 근데 고구려 주몽신화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빨리 소급을 해봐야 4세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부여의 동명신화는 이미 1세기 대에 중국인에 의해서 문자화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신화는 동북 쪽에서 가장 유력한 세력인 부여의 건국 신화를 그 당시 이제 후한대의 왕충이 채록을 한 것이고 또 이 예맥계 세력 중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이었던 부여를
일종의 이제 모방 심리가 작동을 한 거죠. 고구려가 다시도 이제 강한 세력으로 이제 발돋움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신성 요소들을 갖고 오는 과중에 이 신화 역시도 신화책에도 수입을 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뭐 이러한 사례는요 세계사적으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로 알려진 그 그리스 로마 신화도 보시면은요 원래는 그리스 신화가 그 원본이고요. 그 다음에 로마가 그리스 지역을 점령을 하고서 복속을 시키고 자기 신화들은 그리스 신화에 덧씌워 버린 거죠. 예, 보시다시피 이런 사례는 고대 사회에서 여러 차례 발견이 됩니다. 예, 보시면 이제 광개토 대왕 비문을 보시면 그 북부여 천재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했고 알을 깨고서 세상에 나왔다. 그리고 말을 달려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부여의 엄니대수 이름도 비슷하죠. 엄호수, 뭐 엄사수. 고구려는 또 엄니대수를 건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나루터에 이르러서 뭐 나는 황천의 아들이고 할배에게 그 따님이신 그 분이 내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추모왕이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약간 좀 다른 거는 갈대가 이어지고 그리고 자라들이 떠올라서 이걸 명령을 하는 거죠. 갈대가 이제 뭐 솟아올라라, 뭐 자라에 떠올려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갈대가 이어지고 또 자라들이 떠올라서 그 중에 건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뒤에 보시면 위서 이제 동의전 고구려 여기서 말하는 위서는요 삼국지 위서 동의전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부위 시절 삼국 시대가 끝나고 이제 서진 그 다음에 이제 동진 5, 16국 시대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남북조 시대가 이어집니다. 그 남북조 시대 북조에 해당이 되는 북위의 역사를 정리한 책이 이제 위서인데요. 이 위서에서 주몽이라는 이름이 가장 먼저 보여요. 네. 그리고 북위라고 하는 국가는 고구려와 이제 중국 왕조들 중에서 가장 밀접하게 친했던 국가입니다. 고구려가 사실 그 북중국 왕조들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한 적이 거의 없어요. 딱 한 번 이 북위 때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하는데요. 그 북위에서 상대적인 이제 우호 국가였던 고구려의 이제 건국 신화를 채록을 한 겁니다. 보시면은 주몽의 엄마가 이제 하백여고 부여왕에 의해서 갇혔다. 시비를 갖춘 거랑 비슷하죠. 그리고 태양이 비춰졌다. 도망다니고 근데 빛이 계속 따라왔다. 그러자 임신을 하고 알을 하나 낳았다. 그러니까 알과 같은 그 부여왕의 시비는 달걀 같은 기운이 나한테 들어왔고 그 빛이 계속 따라왔다라고 한다면 주몽의 어머니 이제 하백여 같은 경우는 빛이 계속 따라왔고 결국 그 빛으로 해임을 하되 낳은 게 야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여왕이 역시나 불운하다 또는 불길하다라고 해서 개한테 버렸는데 개가 먹지 않았고 그죠? 그러자 다시 또 이제 돼지한테 버렸는데 돼지 역시도 먹지 않았고 그리고 길에 버리니까 오히려 소와 말이 피해 다니는 거죠. 그리고 들에 갖다 버리니까 새들이 와서 오히려 개를 품어줬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또 부여왕이 얘를 이제 자르려고 파괴를 하려고 알을 이제 부수려고 해도 부수지 못해서 결국 지 엄마한테 갖다 주니까 그 엄마가 이제 키운 거죠. 그러다가 껍질을 부수고 남자애가 태어났고 걔가 자랐고 자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이름입니다. 주몽이라고 얘기한 거죠. 주몽이라고 하는 것은 선사라고 정확하게 그죠? 동명하고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몽이 굉장히 이제 그 활을 잘 쓰고 일종의 보면 무사 영웅이죠. 고대 사회에서 보면 무사 수렴 영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여의 이제 신하들이 얘를 죽이고 싶어하는 시기심이 일어서 이제 죽이고 싶어하는 거고 주몽의 모친이 그거를 알고서는 이제 주몽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국가가 장차 너를 해하려고 하니까 이제 너의 재략으로서 멀리 나아가라라는 거죠. 그래서 주몽이 친구인 오인이나 오위 이런 애들 데리고서 부여를 버리고 동남쪽으로 도망간 거죠. 그리고 큰 물을 만났고 다리가 없어서 건너고자 하는데 다리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부여 군대가 뒤에까지 이제 계속 쫓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주몽이 이제 물을 향해서 얘기하기를 나는 이제 하백의 외손이고 1월의 아들이고 그래서 도망을 하고자 하는데 추격병들이 오고 있다. 어떻게 건널 것인가 하니까 이때 어별이 모두 떴다.
고기와 자라들이 같이 이제 떠서 다리를 만들어줬다는 거죠. 주몽이 다리를 건너고 그 어별이 만든 다리를 물고기 자라 다리를 건너고 나니까 그것이 이제 해산이 되고 무너지고 그 다음에는 주격병들을 건너지 못했다. 예, 어떠십니까? 동명신화랑 거의 똑같죠. 이거는 이제 기록은 한 4,50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위선은 6세기 정도에 쓰여진 사서기 때문에. 예. 그래서 보시면은 주몽신화가 그 고구려 건국신화인 주몽신화가 부여 건국신화인 동명신화를 거의 베껴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고구려 강성한 국가였던 고구려가 굳이 부여의 신화를 베껴왔다라는 얘기는 문화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국가 역량적으로나 또는 그들의 심리적으로나 또는 혈연적으로나 부여가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일종의 이제 그 동경의 대상 아니면 뭐 고향, 모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라고 하겠습니다. 예, 근데 부여가 이 고구려의 이제 모태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백제 지배 세력도 희한해요. 백제 지배 세력도 자기네들이 부여에서 나왔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백제의 국왕들은 아예 왕성을 부여씨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그 도울부자를 쓴 거는 삼국사기 기록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부여라고 이렇게 쓴 겁니다. 자, 그런데 백제에서 이제 왕성인 부역지뿐만 아니라 흔히들 이제 그 8대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해시, 진시, 사시, 목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8개 국시, 백시까지 해서 8개 8대성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이제 등장을 한 거로 보이는 이 해시 집단이 있어요. 그 해시 집단이 스스로 부여 출신이다라고 직접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국사의 기록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예, 그리고 백제는 그 부여의 이제 그 건국 시조로 알려진 이제 동명의 사당을 짓습니다. 온조왕대임이 그렇게 지어주시면 그리고 좀 시기가 떨어지긴 합니다만 6세기 되죠. 이제 성왕대가 되면 아예 국호 자체를 남부여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온조왕대를 제외를 하고요. 대체로 한 4세기 이후에 좀 급작스럽게 백제가 이 부여 지향성을 갖게 됩니다. 적어도 백제 지배층이 보면.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그 문헌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에요. 이제 온조왕대는 BC 1세기 후반에서 AD 1세기 초반입니다. 그때 몇 개 사료가 나오다가 중간에 뻥 띄고 중국 사료까지 포함을 해서 4세기 이제 한 중후반경부터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뭐 그 얘기 좀 자세한 얘기는 뒤에 또 다른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 부여에서 나온 세력들이 한국 고대의 중요한 구성원이 되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한민족을 구성을 하는 주류였다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삼국사기에 나오는 부여 관련 그 백제가 부여의 이제 후손임을 스스로 표방하는 그 기록들을 한번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온조왕조, 시조 온조왕조의 기록인데요. 고구려와 같이 부여에서 나왔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부여로서 성을 삼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즉위조의 얘기입니다. 원년에 하정월에 그 하오월에 동명왕묘를 설립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를 기존에는 아마 이제 그 고구려 건국 그 시조인 주몽의 묘다라고 그렇게 이제 파악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거는 부역의 동명묘가 아닌가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시기가 BC 1세기만 AD 1세기 초는 아니고요. 그 결론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면 백제의 부여계가 등장을 하게 되는 적어도 4세기 이후에 그 관련되는 사항들을 건국 시조 시기 BC 1세기 후반으로 소급시켜서 기록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로왕조 내용을 보시면은요, 이게 이제 472년 무렵인데요, 그 국위의 표문을 올려요. 백제 계로왕이 고구려 때려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 그 내용인데 그 부분들은 생략을 하고요. 이제 백제죠. 저희 백제와 고구려는 원래 부여에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5세기 후반에 백제의 왕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부여 출신이다. 그리고 쟤도 부여에서 나왔는데 관계가 너무 안 좋고 맨날 우리 잡아먹으려고 한다. 그리고 우리 힘 부족하니까 북위 황제 폐하께서 좀 때려주시면 저희가 밑에 가서 같이 협력을 하겠다. 그 얘기하는 거죠. 국제관계에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 그런 부분보다는 이번 시간에서는 백제의 5세기 백제의 왕실이 부여 출자 의식을 강하게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보시면 이 성황대 얘기를 하고 있어요. 6세기 대의 상황이죠. 6세기 초반 중반 상황인데 도읍을 사비로 옮기고 국호를 남부여로 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예 국명을 남쪽의 부여다라고 칭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비는 오늘날도 이름이 부여군이잖아요. 여기서 유래를 한 건데요. 네, 사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사실 여부를 자취를 하더라도 백제의 왕실이 적어도 4세기 이후에는 부여의 기원에 대해서 강력하게 의식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표방을 하고 있었다. 근데 이건 결국 이유가 있는 거죠. 그건 이제 저희 역사학자들이나 고고학 하시는 분들, 미술사 하시는 분들이 밝혀내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예,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고 또 계속해서 이제 제가 역사 공부를 하는 화두 중에 하나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부여사 연구 동향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은 주로 이제 고고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부여의 소재지가 사실 원래 부여 소재지는요, 한국 우리가 고유 영토라고 생각을 하는 이 한반도와 유일하게 하나도 겹치는 데가 없습니다. 동부여를 제외를 하면 북부여 또는 원부여 지역은 거의 이제 겹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여 관련해서 이제 고고학적으로 이제 한국에서 연구할 수 있는 그 방법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국내에서는요. 근데 이제 일부 선생님들이 이제 중국에 유학을 하셔서 역사 고고학 공부를 하시고 또 그곳에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고고학적으로 이제 연구한 그런 성과들을 많이 소개를 해주고 계세요. 보시면 특히 이제 그 중요한 이제 발굴 성과들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부여 이제 초기 왕성 소재지로 파악을 합니다. 길림성 이제 길림시입니다. 이제 현재 이제 길림성의 이제 성도는요 장춘시예요. 그 장춘에서 한 100km 동쪽으로 100km 정도 떨어진데 또 길림시라고 하는 좀 큰 도시가 있습니다. 예, 거기 보시면 동단산이라는 산이 있고 이제 그 남고성자 이제 남성자 고성이라고 하는 그 흔적이 있어요. 최근에 이제 왕도로 왕성으로 이제 비전이 되는 그 지역이고요. 그리고 또 그 옆에 보면 오화산 이제 고분군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발굴이 되면서 그래서 부여왕성이 기존에는 그 이제 동단산 북쪽에 보면 용담산 쪽이 왕성이 있었다. 이제 거기는 이제 고구려 그 부여성에 이제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다가 또 최근에 일부 중국 연구자들은 그 아래에 있는 이 남성자 고성이 왕성이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들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부여사 연구가 활발해지는 건 좋습니다만 이제 중국이 뭔가 이제 목적성을 갖고 있죠. 부여가 자기네들 이제 그 중국은 부여를 얘기를 할 때 부여라고 하지 않아요. 한 부여라고 꼭 얘기를 합니다. 한 나라의 예속이 된 지방 정권 또는 부속 정권인 부여다라고 꼭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 우리는 그런 정치적 의도는 다 걷어내고서 이제 그 안에서 또 성과만 이렇게 취해야 되긴 한데, 근데 이제 문제는요. 이것이 우리 이제 한국인들, 우리 한민족의 정체성, 뿌리와 관련되는 문제라서 이런 주장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더 나아가서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아버리게 되면 사실 우리 한국인들의 아이덴티티 자체가 이제 흔들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우려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요 책들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이게 지금부터 한 8년 전에 중국 이제 흑룡강 인민출판사라는 곳에서 이제 출판한 부여사 논문집이에요. 거의 아직 10년까지 안 됐습니다만 한 8, 9년 거의 10년 다 돼가네요. 그때 이미 무려 이제 6권짜리로 부여사 연구 성과 시리즈가 이미 거의 10년 전에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부여사 관련해서 박사 논문이 한 2편 정도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나온 박사 논문 딱 한 편이고요. 한 편은 이제 길림대학에서 이제 이종수 교수라고 지금 당국대에 계신 이종수 교수가 쓰신 논문이 한 편 있고 사실 중국 성과로 들어가죠.
그리고 미국에 또 이제 마크 바잉턴이라는 사람이 쓴 게 있긴 합니다만 수준이 별로 높지는 않습니다. 그건 사실 학술적으로 논할 가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빼고요. 한 2편 정도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딱 한 편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2018년 정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단행본으로서 있는 것이 그 이종수 교수가 냈던 그 본인의 박사 논문 정리한 거랑, 그다음에 이제 그 한국교원대에 계시는 이제 송호정 교수가 냈던 뭐 알기 쉬운 부여사 몇 권 되지가 않아요. 그것도 다 최근에 있고요. 근데 우리가 단행본을 나오기도 전에 이 중국에서는 거의 사실 그 지방정부 차원이긴 합니다만 범정부적 차원에서 이런 이제 부여사 연구 성과들을 쏟아내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이제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점이 뭐 학술적인 연구가 진행이 되는 건 좋은 상황입니다만은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다라는 것에서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부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이 학술적으로도 좀 진흥을 시킬 수 있는 여러 이제 방안들 마련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부여가 무너지면 부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이제 고구려라든지 백제라든지 그리고 또 이어지는 발해까지도, 발해 역시도 계루고지를 회복을 했다, 부여의 풍습을 이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한국 사회의 근간 자체가 자칫하면 틀어져 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담이긴 합니다만 조금 더 우려가 되는 게 이제 그 국제 학술 대회를 하면은요, 고구려 같은 경우는 우리 발음으로 얘기를 해요. 고구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발해는요, 발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미국 학자들이나 러시아 학자들도 부어하이라고 하는 중국 발음으로 해요. 그래서 사실 발해는 거의 뭐 넘어간 거나 다른 그런 상황이고요. 부여 같은 경우도요, 한국 발음인 부여보다는 중국 발음인 푸위라고 하는 그 발음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선전을 계속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부여사 관련된 주요 연구 성과들이 다 이제 중국에서 나왔고, 또 그거를 인용을 해야지만이 발표를 하는데, 우리 한국 학자들이나 그것을 의식을 하는 것이지, 제3국 학자들 같은 경우는 중국 연구 성과도 그대로 갖고 오고 중국 사람들이 후유라고 했고 그것은 한해 부속된 국가라고 정의를 하고 있으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그 지난 세기 60년대부터 해서 중국에서 많은 이제 그 부여 유적들이 발굴이 되면서 원래 그 이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길림성 그 성도인, 길림성에서 가장 큰 도시인 장춘,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위에 보면 농안현이라고 있어요. 그 지역이 부여의 중심 중심지다라고 하는 게 이제 통설이었다가 7, 80년대를 거치면서 이제 길림시 지역으로 이렇게 이제 그 비정을 달리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길림시 지역을 부여 초기 왕성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선부여 문화로 알려진 뭐 이제 서단산 문화라든지 포자연 문화라든지 뭐 이런 문화들에 대해서도 발굴 작업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길림성 유수현, 지금 유수시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제 노하심 무덤이나 아까 말씀드린 모아산 무덤군에서 이제 많은 그 유물들이 나오면서 이제 철제 무기, 농기구 등이 보급이 됐고, 그를 통해서 국가 발달 단계가 이제 올라갔다, 부여가 이제 역량이 강화되었다. 그렇게 된 이제 그 고고 발굴 성과들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주로 이제 한 개의 철기 문화들입니다. 요게 이제 오늘날 이제 부여 중심지였던 길림성 길림시입니다. 요게 제2 소강강이라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소강강이고요. 오늘날은요, 요 강 서쪽이 보면 그 길림시 핵심 지역이에요. 주로 시가지들이 여기 위치해 있고요. 근데 부여 시대에는 이 송화강의 동쪽 지역, 이쪽 지역이 중심지였습니다. 보시면 이제 그 서쪽에서 동쪽으로 조망을 하는 거고요. 여기가 바로 이제 초기 왕성 소재지로 알려졌던 이제 용담산 지역이고요. 보시면 그 용담산 산성의 이제 판축 흔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여 때 건설한 거냐 아니면 뭐 고구려 때 건설한 거냐 이제 뭐 갑론을박이 이루어지는데요. 대체로 고구려 때일 가능성이 크다. 이 판축 자체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 고구려 때 부여성의 흔적이니까 부여 왕성은 아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요. 다시 하면 또 그 아래서 좀 보시면 이게 이제 그 모화산 유적, 이제 묘지 유적들이 소지한 곳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유수 노하심 유적이고요. 발굴 낚시 사진이고요. 노하심 유적에 나온 이제 그 갑옷, 철제 갑옷과 투구, 갑편들이죠. 이렇게 보고서에 그려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북류 송화강이고요.
그게 오늘날 시 가지고 과거의 부여는 그 강의 동쪽 지역입니다. 여기가 이제 용담산,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모화산 묘지가 이쪽 그 부분이 여기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부여 시기에 산성으로 알려진 동담 산성인데, 연결해서 보면 이 남성자 고성이라고 하는 유적이 발굴이 되면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동담 산성을 해서 마치 이제 그 소규모 나성처럼 이렇게 둘러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정기 부여 왕성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들을 하시는 분들이 중국에서 점점 이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성자 성, 뭐 부여 왕성터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저도 이제 고고학 전공자가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용담산성이 맞는지 아니면 남성자 고성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여튼 그 길림 지역이 부여의 전기 왕성이었다라는 데는 크게 이제 그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그 사실상 부여 관련해서 가장 오래된, 그리고 이제 가장 오래된 텍스트이면서 가장 자세한 텍스트인 위서 동의전에 이제 그 부여가 어떻게 묘사가 되고 있는지 이제 중요한 부분들, 그리고 또 흥미로운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삼국지라고 하는 책은요, 서진 시대의 진수라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요. 이 사람이요, 실제로 그 삼국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위나라 사람이에요. 본인이 위초고 삼국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위나라가 망하고 나자마자 본인이 직접 이제 새로운 나라인 진나라가 들어섰으니까 전 왕조의 역사를 기록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본인이 사찬한 사서입니다. 본인이 직접 지었고요. 그런데 사실 이게 너무 잘 쓴 거죠. 그리고 객관적으로 많은 정보들을 모아가지고 쓴 역작이다 보니까 국가가 그걸 그대로 이제 받아들여요. 사찬사서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만큼 잘 쓴 애 없다. 요거를 공적으로 정사로 인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받아들인 그런 케이스입니다. 보시면. 그래서 사실 이 진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름대로 이제 얼마나 이제 수리부작 정신으로 역사를 왜곡하기보다 정확하게 평가를 내고자 노력했는가를 보이는 게, 이게 중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사실 그 한 무제 이후로는 이제 유교 사상이 거의 사회적으로 뿌리를 내리게 되죠. 그래서 명분론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잘 아시겠지만 소설 삼국지, 이제 삼국지연이죠, 같은 경우를 보면 원명 시대만 하더라도 이 촉을 정통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 400년간 이어진 한 제국의 정통을 유비가 이은 게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그런 의식들이 중국인들의 머릿속에 많이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정통은 위로 넘어왔다. 중원을 장악을 하고, 그리고 핵심 국가였고, 어쨌든 서진이 통일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위이기 때문에, 전신이기 때문에 위를 정통으로 봐야 되고, 나머지 촉과 우는 부수적인 그 지방 세력에 불과하다라고 해서 위나라 황제는 봉기에, 그리고 그 촉의 그 황제와 오의 황제들은 열전에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그 명분론보다는 정확한 역사적인 힘의 우열을 가려서 이제 서술을 하려고 했던 노력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이제 동의전이 왜 중요하냐면요, 한서나 이제 사기의 그 우리 이제 동의 지역 같은 경우 조선 열전이 유일하게 입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인들의 그 당시 이제 전한 시기까지만 하더라도 동쪽 지역의 관심의 대상은 유일하게 고조선, 위만조선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국 시대에 들어서서는 그 이제 물론 북쪽에서 흥계한 그 오한이라든지 선비와 함께 동이들, 부여라든지 고구려라든지 그 옥저, 동해, 심지어 사망과 외까지 또 옥루까지 넣어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 있었던 그 동의로 이제 묘사된 여러 국가라든지 또는 이제 종족들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의 문자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던 그 동의의 여러 종족들, 국가들이 스스로 기록을 남기지 못한 그 상황에서 관찰자 입장에서 그 관련된 기록들을 남겨줬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갑자기 이 시절에 이 그 중국의 서진이나 위나라 사람들이 동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느냐? 그거는 이제 그 한사군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 내부에서 전란이 발생을 하였고, 또
많은 유이민들이 또 동쪽으로 갔고, 그리고 실제로 중국 변방의 공손시라든지 이런 이제 세력들이 한반도를 어떻게, 한반도 북부 지역에 있던 그 자기 영역들을 어떻게 경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구책을 구하게 되죠. 대반군을 설치를 한다든지. 심지어 그 소설 삼국지에는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만 역사상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광구검이라고 하는 사람은 위나라에 대해서 나중에 반란까지 일으키거든요. 사실 위나라라기보다는 사마씨에 대해서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건데, 이 광구검이 고구려를 이제 침공을 해서 자기 공을 비석에 기록까지 했었죠. 그리고 그 비석이 발견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실적으로 이 시기가 오면 남만주 지역과 한반도 북부, 심지어 남부, 그리고 바다 건너 외까지도 중국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동이전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여, 고구려, 옥저, 음루, 동해, 한, 외인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었고요. 그 여러 세력들의 위치라든지 형세라든지 그리고 풍습이라든지 뭐 이런 자료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중국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거 관련된 얘기들까지도 다 얘기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그 한 가지 좀 주목을 하셔야 될 점은 부여를 가장 선두에 배치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외교 관계를 보시면은 의전 서열에 따라서 부여를 하고 있죠. 우리도 이제 그 외교 관계에서 1순위가 미국이고 그 다음이 뭐 중국, 그다음에 뭐 러시아 이런 식으로 나가듯이, 일본 이런 식으로 나가듯이 중국 세력 역시도 외교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이것이 설령 이제 조공책공 관계라고 할지라도 힘의 대소 관계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보시면 오한선비 동이전이라고 나와 있듯이 중국인들이 처음 접했던 강대한 세력은 오한이었고, 그 다음이 들어가는 것이 이제 선비였고, 그리고 동이의 조그만 세력들이 쫄쫄음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 부여가 가장 이제 앞서 있다라는 거는 결국은 그 당시에 중국인들이 봤을 때 동이 여러 소국들 중에서는, 또는 뭐 소국이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죠. 이미 이 당시에 부여가 8만 호 정도였기 때문에 중국으로 치면은 9년 하나보다도 더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부여가 국력도 가장 크고 또 문화 수준이나 국가 수준 이런 것들이 가장 높다, 그리고 앞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방증하는 예라고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부여 입지에 대해서는 장성지북, 만리장성 북쪽에 있다라는 거고요. 현도군으로부터 한 1000리 정도 떨어져 있다. 남쪽으로는 고구려와 그리고 동쪽으로는 음루와 서쪽으로는 이제 선비. 오한은 멸망한 상황이기 때문에 선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약수라고 하는 큰 강이 있다. 이건 동류송화강이에요. 제1송화강입니다. 거의 땅이 2000여리고 호가 8만이고 그 민들이 토착이라고 했죠. 땅에 붙어 있다라는 얘기는 농업을 주로 이제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궁궐 같은 관청도 있고 뭐 창고도 있고 그리고 감옥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지형적 조건을 보면 구릉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소택지도 많이 있고 동이 지역에서 가장 평평한 땅이다라는 거죠. 만주 지형은요, 남쪽은 고산지대, 우리 한반도와는 반대입니다. 한반도는 북쪽이 고산지대고 남쪽으로 내려가면 평지인데, 만주는 오히려 북쪽이 평평하고 남쪽이 고산지대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만주 북쪽을 차지하고 있던 부여가 평지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곡을 키우기에는 적합하지만 오관은 나오지 않는다는 한랭 기후였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걸 보듯이 북방계에 이제 보시면은 지금도 잘 아시겠지만 북쪽 추운 지대에 사는 사람들이 덩치가 크잖아요. 이렇게 에너지를 저장을 하기 편하게. 그래서 그런 그 외모라든지 그리고 성격이 부지런하고 용감하고 침범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칭찬이죠. 근데 요거는요, 사실 부여 사람들이 정말 이제 침범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중국을 침범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조군이 있어요. 고구려는 비슷한 애들인데 굉장히 우리를 이제 귀찮게 하고 괴롭히는 그런 애들이라면, 반면에 부여는 그렇지 않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역으로 말씀드리면 중국과 우호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상황을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지도 보시면은 이런 입지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국왕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고, 육축명을 딴 이제 벼슬들이 존재를 하고 있었고요. 또 음락에는
그러니까 이 육축명이 일단 이제 마가, 우가, 저가, 부가 이 사람들 같은 경우 제가라고 부릅니다. 최상위층의 지배층이죠.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가축 이름을 땄다라는 얘기는 조선시대 상기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조선시대 벼슬이나 고려시대 벼슬 이름 중에 이제 그 돼지 정승 또는 개 판서 전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게 붙였다 하면 욕이죠. 근데 부여에서는 이게 존귀한 명칭이 됐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이 산업이 귀하고 소중했다라는 거죠. 이 돼지야라는 게 욕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 돼지처럼 이제 귀중한 또는 돼지를 많이 가진 그런 이제 메이저 인물이다. 이런 그런 명칭이죠. 그래서 목축업이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그 한국에서는 이 목축을 기간 산업으로 한 유일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그 고구려도 목축을 하지 않았느냐, 고구려도의 기간 산업도 목축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그 교과서나 이제 그 개선서에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고구려가 이 부여 지역을 흡수하고 나서 그때 기간 산업 중 하나로 목축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초기 고구려는 절대로 그 이제 목축이 기간 산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최상층 제가 아래 역시 이제 전문 무사단으로 보이는 호민층이고요. 그 아래 이게 이제 그 평민으로 봐야 될지 또는 농노로 봐야 될지 노비로 봐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봤을 때는 아마 이제 자영농민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 이제 하호 집단이 있었습니다. 사회 분화가 꽤 진전이 됐다라는 얘기죠. 예, 다만 이제 그 제가층을 보면은요. 거의 반자치적으로 자기 영역을 관리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출도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부여가 이 당시에 집권 체제를 이룬 이제 고구려나 백제, 신라처럼 이제 집권 체제를 완성한 건 아니구나. 좀 연맹 단계 또는 부체제 단계에 이르렀구나 정도를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그 3세기 단계에서 봤을 때 옛날의 얘기긴 하죠. 보시면 이렇게 이제 그 한 해가 되면 이제 일종의 이제 가뭄이죠. 가뭄이 들거나 해서 곡식이 제대로 익지 않으면은 그 허물을 왕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래서 말하기를 갈아야 된다. 아니면은 죽여야 된다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아마 그 과거 이제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 나왔던 농사가 제대로 안 되면 왕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 표현의 이제 그 원문. 그래서 아마 이제 농사가 안 된 데서 왕을 함부로 죽이지는 않았을 거고요. 아마 이제 그 미약했던 이제 연맹체의 수장 정도에 해당이 되는 그 미약했던 왕권을 이제 보여주는 그 상징적인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풍습을 보면 조두 이제 중국의 그 이제 제사용구죠. 중국 사람들이 봤을 때 자기네를 제사용 그릇으로 쓰는 그 그릇을 부여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제 술 먹는 풍습이고요. 은정월에 보통 12월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제 국중에 큰 이제 행사를 하는데 역시나 이제 음주가무를 즐겼고 영고라고 불렀고 이때는 이제 제수들을 풀어주기도 하였고 예, 그래서 노래 소리가 끊이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마 이제 그 고구려도 그렇고 부여도 그렇고 사만도 그렇고요. 보면은 우리 과거 이제 예맥족이나 이제 한족으로 이렇게 통칭되는 우리 한국인들의 이제 조상들이 보면. 이제 음주 가무에 능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한국인들도 그 DNA가 이어진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렇게 이제 중국인들이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자신네들에 비해서 또 이렇게 모습들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전 국가적으로 또는 그 전 부족적으로 또는 전 지역적으로 이렇게 거대한 어떤 제천 행사를 하는 게요, 보통 유목민들의 전통이에요. 이제 그 오늘날 이제 몽골 같은 경우 과거 이제 그 선비족도 그랬고요, 흉노도 마찬가지였고 오늘날 이제 몽골족인들도 여전히 나담 축제라고 물론 이제 여름에 하는 겁니다만 전체 이제 몽골인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식의 이제 축제를 열고 있죠. 그래서 부여도 이러한 형태의 이제 거국적인 제천 행사를 거행을 하였다. 네, 그런 모습들이 사료에 정확히 나타난다. 네,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부여의 이제 의복 문화는 이제 흰색 중심으로 우리 사만하고도 비슷하죠, 그냥. 그리고 이제 비단도 있었고 특히나 이제 목축이 성행했던 것처럼 이제 가죽이나 모피가 많이 발달했다라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 형벌 집행이 그 되게 엄격했던 걸로 봅니다. 소위 말하는 그 일책 12법이라는 거 있죠. 하나 훔치면 12배 변상하게 하는 그거랑
이제 사실 뭐 남녀가 음란하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성생활이 이제 그 교제나 이런 게 자유로웠다라는 뜻인데, 근데 혼인 이후로는 또 되게 엄격하게 했던 것 같아요. 만약 여성이 어떤 이제 투기, 뭐 불륜 이상으로, 불륜도 아니고 투기 정도인데도 이렇게 할 경우에는 죽이고, 그 시신을 그 국이라고 하는 건 이제 뭐 나라라기보다는 중심지 왕도니까요. 그 왕도의 남쪽에 있는 산에 둬서 썩게 하고, 그리고 그 여성의 집안에서 이거 시신을 찾으려면은 말이나 소 같은 가축을 갖고 와서 변상을 하게끔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보면 그 좀 불평등한 체계이긴 한데, 여튼 그 아주 형벌 집행이 이제 엄격하게 이루어졌다는 게 보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복식사 하시는 분들이 이 사료와 그리고 그 노하신 유적에서 이제 발굴된 그 찰갑, 철제 찰갑 등을 이제 복원을 해서 부여 시대의 전사의 모습을 복원을 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부여 시대의 이제 뭐 남성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한 몇 년 됐죠. 그 총독부 이제 수집 그 유물들 이제 몇 년 전에 그 중앙박물관에서 공개했을 때 AD 한 2세기경에 이제 부여에서 만들어진 부여인 얼굴 이렇게 이제 공개가 됐던 유물입니다. 보시면 이제 상투가 보이시죠? 이렇게. 네, 이게 이제 그 동단산인데요. 용담산성 아래에 있는 그 산인데, 여기가 그 투기한 여성의 시신을 유기를 했던 그 산으로 비정을 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동산산성 이제 발굴 현장이었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가서 이제 찍었던 사진이고요. 그래서 부여에서 보시면 특징적인 게요. 북방 이제 유목문화적 요소가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이 봤을 때 형사취수제, 그러니까 흉노족, 그 몽골족이라든지 아니면 뭐 투르크족이라든지 또 심지어 이제 수련민족인 여진족, 만주족들도 갖고 있었던 그 형사취수제, 수개혼이라고도 하죠. 형이 죽으면 그 아내를 아우가 물려받는 그러한 풍습이 부여에도 그대로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그 가축을 잘 키웠다라는 이제 그 기록도 남아 있고요. 보시면 그래서 이러한 이제 사회 습속이라든지 경제 생활 양식이라든지 뭐 그런 것을 봤을 때 부여가 유목문화적 전통을 아주 강하게 갖고 있었다. 근데 결국 그 얘기는 그러니까 이제 기록상으로 봤을 때 부여가 우리 한민족의 기원이 되는 국가 중에서 고조선 다음을 보이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민족, 우리 한민족의 기원이 이러한 이제 유목문화도 맞닿아 있다, 일정 부분이. 그래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방증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라 적성목각궁이라든지 백제의 5세기, 6세기경에 보면은 백제왕이 신하들을 좌우 현황, 흉노에서 보면 선우가 있고요. 그 아래에 보면 좌우 현황을 임명을 해요. 그리고 삼국지 5주전을 보면요. 고구려의 임금, 동천왕대에 해당이 되는데 고구려 임금을 선우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고대사에 숨어 있는 그 유목민족 코드들 일련의 이제 그 유목민족 코드들인데요. 워낙 우리가 그 적어도 통일신라 또는 삼국시대 전형적인 삼국시대 5세기 이후에 농경 사회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 유목문화적 요소, 북방문화적 요소를 너무 이제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제가 공부하면서 이쪽 부분에도 이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그 서차구 유적이라고 해서 또 유명한 부여 유적입니다. 거기서 나온 그 청동 패식들인데요. 동물 문양 패식들이죠. 흉노랑 많이 닮아 있습니다. 선비도 많이 닮아 있고요. 이게 그 유명한 청동 솥입니다. 흉노 뭐죠? 오르도스 지역에서 나온 이제 동복인데요. 북방 기마민족들이 이동을 하면서 말에다가 이제 그 달고 다녔던 그 청동 소치죠. 취사 용도로. 요게 부여의 그 유수 노화, 서차구고 요거는 이제 노화심에서 나온 그 이제 유목민족 전형적인 그런 이제 동복들이죠. 또 이와 같은 게 희한하게도 가야 이제 그 대성동 유적에서도 나왔죠. 그래서 그 1940년대에 40년대 후반에 일본의 이제 기만민족서를 내세웠던 예가미 나나오 선생의 뭐 이제 발굴 이전입니다만 그
그 소위 말하는 북방 부역의 기마 민족들이 가야로 내려와서 또 바다를 건너서 일본 큐슈 오키나이 지역으로 이어졌다. 뭐 그렇게 주장을 하는 고고학적으로 보는 일종의 그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이제 그 미싱 링크 중에 하나, 링크가 되는 그런 유물이기도 합니다. 물론 요거 가지고 이제 뭐 부여와 연관이 있다 없다 얘기를 하기는 좀 힘들고요. 그래서 뭐 이런 요소들도 보인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역시나 이제 그 우제 전복이라고 해가지고요. 말발굽을 가지고서 전쟁을 쳤던 것 같아요. 그 전쟁 치르기 전에 점을 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장을 사람이 죽고 나면은 부장풀 많이 붙는 후장풍습이 있었고, 그리고 역시나 또 이제 순장풍습이 있었던 그런 흔적이 보입니다. 이거 역시도 물론 이제 그 순장이라고 하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다 보이는 그 현상이었고요. 역시나 이제 북방 유목민족도 이런 풍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보면.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재밌는 기록이 있는데요. 한나라 때 부여왕의 이제 장례에 보면 옷갑으로서 치렀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국왕이 죽으면 사람이 죽으면 이제 수의를 입히잖아요. 시신에. 그 시신을 이제 옥으로 만든 수의를 입혔다라는 건데요. 이 수의가 한나라에서 만든 거죠. 한나라에서 그 옥으로 만든 수의를 만들고, 그리고 항상 이거를 현도군에다가 갖다 두고, 그러니까 현도군이 부여를 관장을 하니까 그 부여왕이 죽으면은 바로 이거 니네들 갖다 줘라. 또는 이제 그 부여한테도 이제 사인이 간 거죠. 니네 왕 죽으면은 현도군으로 빨리 와서 이 수의 받아가라. 예. 그렇게 이제 그 얘기를 했고, 서로 간에 이제 그런 관계가 맺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위나라 이제 사마이가 가서 이제 요동 공손시 세력 마지막엔 이제 공손년을 토벌을 하고서 그 당시 이제 현도군 창고를 가 보니까 역시나 그 안에 옷갑이 일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AD 3세기 중반에 부여의 창고에는 보면 한나라의 준 옥벽이라든지 규라든지 찬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고, 누대의 유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세, 위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늙은이들이 얘기하는 걸 앞선 시대에 우리가 받은 거다, 선물 받은 거다. 그리고 이제 한나라한테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요, 부여의 옷값이 아마 이랬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물론 이거는요, 부여 지역에서 나온 옷값은 아니에요. 중국 이제 전한 시기 후한 초기까지 이렇게 보면 중국의 이제 제후왕들이나 황제가 죽으면 제후왕 능묘나 이런 걸 보면 황제능에서는 좀 보고됐다는 걸 전 못 들었고요. 제후왕 능묘에서 보면 이 한대의 옷값들이 몇 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중국이 부여왕을 제후왕에 준하게 이렇게 이제 대우를 해준 거고, 상당히 이제 그 비쌌겠죠. 과 연결되는 건 금실인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옥수이가 부여에게 주어졌고, 또 그 매개체, 부여와 중국 본토 사이에서 그 매개체 역할을 했던 게 현도군이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옥벽이고요. 요거는 이제 옥찬이죠. 술잔이고, 요거는 규입니다. 혹시 뭐 요런 이게 이제 부여에서 나왔다는 건 아니고요. 요런 형태의 이제 중국에서 규나 이제 벽이나 찬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보면. 네, 그래서 중국이 이 부여에 대해서 아주 이제 좋은 평가를 내렸죠. 뭐 덩치도 크고 부지런하고 용감하고 또 그러면서도 굉장히 근면하고 우리 시범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보시면은요, 후한 이제 순제 영화 원년인데 AD 136년입니다. 기왕 부여왕입니다. 내조 경사 낙양이죠. 후한의 수도인 낙양에 와서 조화를 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황제가 뭐 아주 좋았던 거죠. 황문구치, 그래서 악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각저희, 광대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내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국왕이 직접 중국에 가서 조활한 유일한 사례입니다. 물론 이제 특수한 시대인 원간섭기는 제외. 그러니까 오늘날 중국 동북지대 그 길림성 길림시에서 하남성 낙양까지 고속철도로 가도 적어도 한 뭐 10시간은 가야 될 거리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10시간까지 안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육박하는 거리인데 그 먼 거리를 부여의 국왕이 직접 가서
한나라 이제 그 조정의 황제를 배하를 했다라는 거죠. 이거는 그만큼 그 부여와 이제 한의 관계가 아주 돈독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AD 3세기 중반 시점으로 봤을 때 부여가 어떤 큰 침략을 당해서 국가적으로 위기를 맞이한 적이 없다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보다도 한 100년 전의 얘기인 것은 여전히 부여가 이제 강성하던 시기고, 어쩌면은 이 한나라와의 안정적인 관계가 부여를 3세기 중반에 최강국, 가장 전성기로 이끌 수 있었던 원동력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보시면은 부여가 이제 본래 현도군에 속해 있었고 한 말에 이제 공손도 또는 공손탁이라고 합니다. 후한 말기 환영, 소위 말하는 환제 영제 시대죠. 이제 삼국지, 소설 삼국지의 배경이 되는 군웅할거 시대입니다. 그때 요동반도 지역과 한반도 서북부 지역을 차지하는 게 공손씨 세력인데요. 사실상 독립국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요동 공손 왕국이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실제로 이 공손씨들은 스스로 연왕이라고 칭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공손씨 세력이 일단 내가 요동 지역과 한반도 지역의 맹주이기 때문에 만주 지역에 있던 또는 한반도 심지어 바다 건너 있는 외 세력도 내 관할로 들어가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도 하고요. 대방군을 나눴던 게 그 이유입니다. 보시면 이제 그 부여왕인 이제 그 위구태가 다시 이제 요동에 속하게 된 거죠. 그리고 구려 선비가 이제 강하니까 공손탁이 그 이제 부여와 그 두 부여가 이제 그 두 오랑캐 사이에 있었다. 그러니까 부여 입장에서 봤을 때 서쪽에는 선비라고 하는 강성한 세력, 남쪽에는 고구려라고 하는 강성한 세력이 이렇게 포위한 형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틈을 공손 씨가 보고 쟤네들 위기겠구나. 부여 역시도 인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여왕에게 종려, 공손 씨의 어떤 뭐 공주거나 아니면은 뭐 그 종실의 여성을 아내로 왕비로 보냈다라고 합니다. 일종의 혼인 동맹이 성립이 된 거예요. 요동 공손연과 이제 만주의 부여 양자 사이에서 혼인 동맹이 체결이 됩니다. 아주 이거 재밌는 사항이죠. 사실 그 어떻게 보면 좀 민족적인 관점에서 편협한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국가적 민족적 자존심이 굉장히 약한 국가인가 이렇게 뭐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국가 생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부여는 정확하게 그 당시에 이제 국제 역학 관계라든지 문화적 우월 관계라든지 것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있었고 한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풀어가야 됐었고 그리고 사실 그 만주 지역 또는 내몽골 지역 그리고 중국 내부의 이제 혼란한 시대가 전개가 됐을 때도 같이 갈 수 있는 존재와 함께 가기 힘든 존재를 파악을 해서 어차피 선비와 고구려 같은 경우는 결국 부여 자체를 복속을 시키는 것이 목표인 것이고 요동 공손 씨는 자기 영역 안에서 복속만 하면 된다라는 걸 파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파트너로 공손 씨를 택한 것이 아니다. 자구책으로 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나름대로는 상황 판단을 잘 하고 있었던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보시면 그 당시에 이제 상황을 이렇게 이제 지도로 표시를 한 건데요. 보시면 그 요동 지역과 한반도 서부 지역은 공손탁, 공손도, 공손씨 세력이 차지하고 있었고 고구려가 한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비족들도 역시나 내몽고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을 하고 있었고요. 중국 내륙은 이 군웅들이 여러 군웅들이 이제 서로 나눠져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잘 아시지만 뭐 여포도 보이고 원소 세력, 공손찬 세력, 그리고 또 뭐 유비 세력 등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혼란한 시기였던 거죠. 이 상황에서 후한이 강성하던 시기에는 직접 뒷배가 되어줬지만 후한이 이제 이렇게 쪼개진 상황에서 누가 나의 뒷배가 되어 줄 것인가? 그 상황을 파악을 했을 때는 가장 가까운 게 이제 공손씨 세력이었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혼인 동맹을 맺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부여가 위기를 맞게 됩니다. 삼국지 위서 동의전이 그 편찬이 되는 위나라 시기까지만 하더라도 보시면 그 나라가 매우 부강했다. 선세 이래로 파괴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들 그런 얘기를 하죠. 이비보살이다. 뭐 그런 얘기들 하는데 요 얘기 떨어지자마자 최대의 국가적 위기를 맞이합니다. 이게 위나라가 이제 265년에 망하는데 그 뒤에 이제 서진 시기가 됐을 때 선비 이제 전현의 모태가 되는 이제 모용황의 아빠예요.
이 모용외가 부여를 침공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부여 국왕이었던 이제 의련은 아예 자살을 해버리고요. 그리고 서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아들이었던 의라왕이 국가를 재건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뭐 국가가 멸망할 정도로 큰 타격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남의 불행은 또 나의 행복이 되는 존재가 또 있습니다. 국제역학 관계를 이렇게 보면은요. 그러면서 부여가 이제 과거에 제일 잘 나갔던 소위 말하는 삼국지 단계, 위나라 때까지 중국 기준으로 봤을 때 위나라 단계에서 봤을 때 동북아에서 가장 강국이고 가장 이제 선진국이었던 그 위치를 회복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3세기 후반에 이 모용외의 침입이 이제 극심했던 모양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여의 이제 왕족들 중에서 일부는 동쪽으로 이제 도망을 가죠. 그래서 두만강유역으로 도망을 가서 나라를 계속 이제 유지를 한 게 바로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그 동부여로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동부여의 실체에 대해서는 갑론을 박이 있습니다. 그냥 부여의 중심 지역에서 동쪽에 위치한 일부 지역을 동부여라고 가리켰다, 또는 뭐 실체가 아니다, 동부여나 북부여나 똑같은 실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통설은요, 이 시기에 3세기 후반에 선비 모용 외에 침공을 받은 부여의 왕실 세력들, 부여 지배 세력들 중 일부가 동쪽, 오늘날 이제 연변조선족 자치주 지역입니다. 그쪽 두만강 유역으로 옮겨가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부여를 창건한 것이, 또는 뭐 소규모 부여를 창건한 것이 동부여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그 부여 전기 중심지 길림시 지역입니다. 여기가 이제 선비 영역이에요. 이 선비 이제 모용 선비가 바로 이제 이쪽으로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국왕은 자살을 하고 또 그 일부 왕족들은 고구려로 도망가기도 하고, 또 이제 중국 내륙으로 서진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아주 이제 거의 국가가 멸망할 뻔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심대한 타격을 받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 지배층들이 이 동쪽으로 가서 새로 이제 개척한 부여계 국가가 동부여, 이렇게 보시면은 자연스럽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또 한 차례 불과 이제 한 세대, 한 두 세대 정도 만에 엄청난 위기를 맞습니다. 역시 이제 그 모용 선비족 중에서 모용자 들어가는 선비랑은 우리 한민족이랑은 거의 악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비 모용 외, 그 다음에 전현의 모용황. 모용황은 이 모용 외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후연의 이제 모용수, 뭐 이런 사람들이, 모용수는 또 이 모용황의 아들입니다. 또 이제 다 이제 참 악연인데, 그 중에서도 이 선비의 매운맛에 직격탄이 터진 게 바로 이제 부여였어요. 모용외의 침공을 받고서 세력이 굉장히 약화된 상황에서 서진의 도움을 받아서 억지로 나라를 다시 세웠지만,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서진도 망해버려요. 예, 그래서 서진도 힘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다시 힘을 키운 이제 모용황은 이 부여를 거의 뭐 진짜 멸망을 시켜 버리죠. 한 40만 인구였다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346년 고시기 그 단계에서 한 5만 명을 포로로 잡아갔다고 해요. 그 인구 중에. 그래서 뭐 40만 중에 5만 명이니까 8분의 1, 뭐 이 정도 가지고 무슨 뭐 국가적 위기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포로 숫자가 5만 명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도망간 사람, 게다가 이미 그 앞에서 깨진 그 상황에서, 그리고 죽은 사람 등등을 합치면 사실상 국가가 거의 붕괴가 됐다고 봐도 무방하죠. 예, 그래서 엄청난 그 거의 괴멸적 타격을 이제 맞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모용 선비에게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그 괴멸적 타격을 맞죠. 근데 제가 이제 아까도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북방에서 자, AD 3세기 중반까지, 삼국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사람들이 서열을 매긴 순서는요, 부여, 그 다음이 고구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부여는 침공을 받아본 적이 없고 번영을 하고 잘 나가는 국가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직후에 두들겨 맞아버리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느 시기에 고구려와 부여의 관계가 역전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결국은 그 역전이 되었던 배경은 바로 이제 285년 모용외의 침공이죠. 그래서 이 모용외의 침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여는 전기 중심지인 길림 지역에서 후기 중심지인 장춘 농안 지역으로 옮겨가요. 그러니까 서사근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 선비입니다.
선비한테 두들겨 맞았는데 오히려 그 뒤에 연쪽으로 더 붙어버렸다는 거죠. 그 얘긴즉슨 원래 이제 원주 지역, 길림 지역에 누군가가 치고 올라왔다라는 거죠. 서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 당시로 봤을 때 서쪽으로 부여 세력, 부여 잔여 세력들을 서쪽으로 밀어낼 수 있을 만한 남쪽에 있었던 세력은 고구려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길림시 일대, 원래 부여 중심지였던 이제 길림시 일대가 고구려로 접수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아 있었던 부여 왕실들은 이제 보다 서쪽에 있는 송화강 이제 서쪽이죠. 송화강 서쪽에서 한 100km 떨어진 장춘 농한 지역으로 이제 명맥을 이어가게 됐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게 이제 그 원부여 지역이고요. 여기가 이제 길림시입니다. 길림시 이제 제2송화강의 이제 동쪽에 있는 길림시 지역에서 이제 선비한테서 한번 두들겨 맞고 거의 뭐 멸망할 뻔한 그 상황에서 진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 나라를 회복을 시켰지만 다시 또 고구려에게 압박을 받으면서 서북쪽 농안 그리고 장춘 지역으로 이동을 해 가게 됩니다. 사실상 이제 고구려의 압박으로 이동을 하게 된 거고, 부여가 갖고 있었던 위치를 이제 고구려가 동북아시아에서 이제 차지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이때 보시면 이제 특히나 346년에 전현이 이제 그 부여를 그나마 명맥을 유지를 하고 있었던 부여를 마지막으로 이제 털어버리면서 사실상 그 북부여 지역은요, 고구려의 이제 부용국 또는 이제 속국으로 전락을 해버린 것 같아요. 근데 그럼 뭐 정복을 한 거면 정복을 한 거지 무슨 뭐 속국이냐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왜냐면요, 이보다 한 150년 뒤에 고구려 문자왕 때 보면 북쪽에서 물길이 압박을 합니다. 이 물길이 나중에는 이제 말갈, 그 다음엔 여진으로 이름을 바꿔요. 만주족의 조상들이죠. 그러면서 이 물길이 압박을 하면서 부여가 고구려의 항복, 스스로 이제 그 항복을 하는 그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이 시기까지도 부여 왕실은 살아 있었고, 근데 그게 살아 있었다라는 건 결국은 고구려가 용인을 해줬던 거죠. 그리고 또 부여 왕실에서도 명목상으로 남아있던 그 왕실마저도 북쪽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물길 세력이 압박을 하니까 수련 민족들이 내려오니까 아이고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그냥 차라리 이제 고구려에 투항을 해서 정리를 하는 게 낫겠다.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겨우 이제 이윤도 안 되는 껍데기만 남은 사업체를 영위로 해오다가 150년 만에 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요. 그리고 이 부여와 고구려인들이 분명히 보면 414년에 남긴 광개토왕 비문을 보면은요, 북부여와 동부여를 구분해서 서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별개의 실체라는 점. 물론 북부여와 동부여라는 얘기는 지네들 중심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를 중심으로 봤을 때 북쪽에 있는 부여 그리고 동쪽에 있는 부여인데요, 이 동부여는 먼저 망해요. 광개토왕 비문에 나옵니다. 영락 20년초에 두만강유역에 있는 이제 동부여가 광개토왕에 의해서 복속이 되고 이제 정복이 되죠.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아까 이제 한국 측 기록에는 이제 동부여라는 게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제 이 고구려 시조 주몽이 동부여 출신이다라는 기록이 유사나 삼국사기에 나와요. 이건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동부여 출자설이 나오게 되는 게 이 사건이 배경이 될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보시면 광개토왕 비문 보시면은 이제 영락 20년이에요. 영락 20년 경술년에 동부여는 추모왕의 속민이다. 중간에 반란 일으켜서 조공을 하지 않으니까 왕 궁소를 토라고죠. 광개토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가서 군도 여성이라고 하는 건 부여성, 부여의 이제 국성이라는 겁니다. 동부여의 수도예요. 요거는 사실 이제 길림 지역도 아니고 장춘 지역도 아닙니다. 장춘 지역은 아직 북부여 지역은 아직 멸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길림 지역은 이미 고구려가 자기의 지방 행정구역인 부여성을 설치를 합니다. 북부여주를 설치를 해버려요. 이미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동부여구나. 그리고 실제로 고구려도 동부여라고 직접 남기고 있죠. 네, 이게 이제 410년의 얘기고요. 그리고 문자왕 3년조를 보시면은 부여 왕급 천호 처와 이제 자식들이 나라를 들고서 항복을 해왔다라고 얘기를 하죠. 없는 사실을 만든 건 아니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북부여는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북부여는 346년 모용황 침입 때
거의 국멸 상황에 빠지고 고구려에 의해서 이제 뭐 거의 부용되다시피 해서 명맥만 유지를 하다가 394년에 이제 그 최종적으로 나라를 들어서 고구려에 최종 항복을 한 것이고요. 동부여는 285년 모용의 침공 당시에 동쪽 두만강 지역으로 도장쳤던 부여 자녀 세력들이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새로운 나라를 이제 건설을 하고 귀환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제 뿌리를 내린 거죠. 그러다가 410년도 이제 영락 20년에 광개토왕의 이제 정벌에 의해서 망했다. 이렇게 보시면 틀린 게 없겠습니다. 보시면 광개토왕 이제 정보 기록들을 보시면 이렇게 지도들 흔히들 표시를 하죠. 후연 정벌, 거란 정벌, 숙신 정벌, 이제 동부여 정벌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통설은 이 동부여가 이쪽 지역에 있었다, 두만강 유역에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게 통설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흥미롭게 보는 부분이고요. 또 이거는 이제 아마 많이 못 들어보셨을 얘기일 것 같습니다. 이제 부역의 유의민들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게 분명히 뭔가 이제 백제에서 부여씨 왕실이 등장을 하게 되는 배경이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년에 346년이죠. 346년에 그나마 생명을 유지를 하고 있었던 부여를 모용황이 재차 공격을 했고 이제 부여왕 현희하 무려 이제 5만 명을 끌고 갑니다. 보시면 황이 세자 모용준을 보내서 뭐 모용군이나 모용각, 모여근 이런 이제 장수들에게 기병대를 이끌고 부여를 치게 하죠. 그러고는 결국 이제 부여를 뽑았다라고 부여를 항복을 시킨 거예요. 뭐 발부여라고 했듯이 사실상 부여를 거의 이제 멸망시켜 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왕현 부여 왕현과 그다음에 이제 그 부락 이제 부여민들이죠. 5만 여구를 잡아서 포로로 잡아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부여가 정말 이제 그 괴멸적 타격을 입었구나 생각하시는데, 근데 재미있는 부분 보시면요, 이 모용황이 부여왕현을요 진군 장군으로 임명을 해요. 그뿐 아니고요, 처이여, 요 여라고 하는 거는 모용황의 공주입니다. 자기의 공주를 이 부여왕현에게 줬다는 거죠.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모용황은 전현의 초대 황제니까 그 부여왕현을 부하로 삼은 겁니다. 마치 이제 그 몽골이 이제 원나라가 고려를 부마국으로 삼는 그 스토리랑 너무너무 비슷하죠. 물론 고려는 이제 40년간 항쟁 결과 이제 항복을 한 것이고, 요 부여왕현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한 차례 대전투를 겪으면서 이제 직접 항복을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5만 명의 부여인을 이끌고 북중국으로 갔고, 그리고 이제 부여왕은 중국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선비족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일종의 침투왕조인데, 이 5호 16국의 이제 전현 제국의 부마가 되어버린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부여왕현의 아들이요, 부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요,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게 이름이 여울. 이제 부여라고 하는 성이 최초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무인년에 연상기신랑, 후연의 상기신랑인 전년의 상기신랑인 부여울이 거느리다 부여와 고구려 및 상당 질자 500여인, 그러니까 부여 사람, 고구려 사람 등 500여 명을 데리고서 야계, 업풍운, 납진병. 이건 뭔 말이냐면요, 선비 모용씨가 세운 게 5, 16국 중에 전현입니다. 그리고 그 전현을 무너뜨리는 게 저족의 이제 그 북연이 세운 전진이에요. 그러니까 전진 군대가 전현을 침공을 해서 전현을 이제 멸망을 시키는 그 상황인데요. 그때 전현의 수도가 업성이에요. 그 업성문을 열고서 전진의 군대, 전진왕 북연의 군대를 맞아든 게 누구냐면 바로 부여왕 현의 아들인 부여울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냥 자기 혼자서 맞은 게 아니라
전현 그 수도인 업성에 있던 고구려 부역에 말이 통했으니까 같이 있었겠죠. 이 사람들이 비슷하고 하니까 이 사람들 그 무리를 모아가지고 항전을 하기보다는 아마 복합적인 감정이지 않았을까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라까지 뺏기고 그렇게까지 끌려와서 뭐 세장가까지 가야 됐고 나도 이제 반포로 신세였고 또 그 포로 신세가 좀 보시면 이제 고구려 사람들도 있죠. 고구려도 같이 두들겨 맞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그 좀 이따가 제가 밑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여 고구려 사람들이 거의 뭐 이제 선비 모용 제국, 전현 제국의 이제 포로처럼 이렇게 살다가 이제 전진 군대가 오니까 항복을 한 거죠. 수도인 업성문을 열어주고서 이제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 전현왕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항복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무리들은 저기 자신들의 본토인 그 용성으로 이제 도망을 갔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부여 물론 여라고 짧게 되어 있지만 보통 중국 사람들 복성 같은 경우는 한자로 줄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여라고 하는 성씨가 중국 기록에서 처음 등장을 하게 된다. 그 사람은 부여의 왕자인 부여울입니다. 그러니까 현까지는 현으로 하다가 울부터는 성. 그러니까 자기들의 국명 또는 종명이 이제 시성명이 되어버리는 형태가 되는 거죠. 보시면 자 이제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이제 지도로 제가 잘 설명을 드릴게요. 요게 이제 전현 지도예요. 이제 선비 모용씨들이 북중국으로 진출해서 세운 모용황, 이제 모용외 그 다음이 모용황입니다. 모용황대가 되면 요 정도의 영역을 확보를 해요. 이게 전현인데 요 전현이 원래는 창녀라고 하는 이쪽 지역이 이제 원주지예요. 그러다가 중국 중원을 장악을 하면서 여기 보시면 업이라고 있어요. 조나라 수도, 오늘날 이제 하북성 한단이라고 부르는 지역입니다. 전국시대 조나라 수도였고요. 이쪽으로 천도를 하죠. 이제 일종의 이제 한화를 하게 된 건데, 이게 이제 그 전현이 내부적으로 이제 혼란해지고, 그리고 서쪽에서 보시면 이제 전진이죠. 이제 북연이 이제 장안을 수도로 했던 북연이 강성해지면서 전현을 압박을 한 겁니다. 그때 이 수도인 업성으로 전현 군대가 돌격을 해 왔을 때, 이제 전현의 황제나 이런 사람들을 배신하고 누가 부여왕 현의 아들인 부여울이 자기네들 고구려 사람 또는 자기네들 부여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성문을 열고 항복을 했다. 그러니까 전진의 승리에 결정적인 공헌을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요. 또 부여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게 독특한 사람이에요. 보면 후연에 이제 뭐 건절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부여암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뭐 그 유주라고 하면은 오늘날 북경지대예요. 하북성 지역. 그러니까 만리장성 인근에서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 사람이요 영지라고 하는 지역에서 운거를 해요. 나중에 결정적으로 이제 항복을 합니다만 영지를 보여드리면 지도를 보시면 이제 이쪽이에요. 여기 이제 글자가 이제 아주 작게 있는데 난하라고 하는 강 하구에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영지 이제 요서 지역이죠. 랴오시라고 하는 요서 지역인데 여기서 부여 계통의 사람인 부여인인 부여암이 원래는 반란을 여기에서 유주에서 북경에서 일으켰다가 진압군이 오니까 이쪽으로까지 도망을 쳐서 끝까지 이제 항전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항복을 했다라는 건데 네,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자기의 무리들을 이끌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뭐 동리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있고 진서나 이제 그 자치통감에는 이제 내용은 자세하지만은 그 동리라는 표현은 안 나옵니다만 그 진서에는 또 동리라고 동리의 무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그 부여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게 아마 당시 이제 북중국 지역에 집단적으로 거주를 하고 있던 부역의 이제 유민 집단을 기반으로 해서 언어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보식도 달랐잖아요. 뭐 헤어스타일도 다 달랐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반란을 일으킨 것이 아닐까. 그래서 백제가 이제 그 남족의 사서에서 갑자기 등장을 하는 이제 요서 진출 또는 요서 경략설이라고 하는 학설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그 뭐 여우교생님이나 이런 분들은 이 부여암이 반란을 일으켰던 그 활동과 이제 연계를 해서 아마 요거를 착각을 한 게 아닐까 그렇게들 보고 있어요.
이제 그 이유는 아니 백제는 저기 한반도에 있는 애들이고 얘네들은 북중국에 있는 애들인데 어떻게 이게 그 활동을 헷갈려 할 수가 있느냐라고 착각을 당연히 그렇게 의심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때 굉장히 묘합니다. 뭔가 비슷한 정체성을 가진 또는 비슷한 지향점을 가진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등장을 해요. 한반도 남부 백제 지역과 그리고 이 북중국 요서 지역에서 동시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부여함 외에도요, 뭐 부여화라든지 부여숭이라든지 부여숭의 아들이 또 부여숭이에요. 보시면 뭐 부여울이라든지 뭐 부여치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은 부역의 인물들이 중국의 이제 뭐 모용연이라든지 전연, 그다음에 이제 전진, 그다음 또 후연, 또 심지어 남연까지 나오죠. 그 지역에서 상당히 높은 이제 고관 대작, 뭐 지방관,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그 부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중국의 자귀인 부여왕 자귀까지 받게 됩니다. 부여 본토의 자귀가 아니고요. 중국 이제 그 후연의 자귀인데 부여왕이라는 자귀까지 받게 됩니다. 예, 보시면 이제 요서 지역이죠. 요 건안이라고 써놓은 요 지역이 바로 부여암이 반란을 일으킨 영지 지역이에요. 예, 요서의 핵심 지역이기도 하죠. 백제가 사실 이 요서로 들어가기는 좀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인데 부역의 사람들은 여기에서 많이 거주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반란 일으켰다가 실패하니까 일로 이제 들어온 것만 하더라도 적어도 부여의 이제 원주 지역과 굉장히 이제 가까운 지역이기도 하고요. 네, 보시면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근초고 왕이라고 하는 아주 백제사에서 이제 슈퍼스타에 가까운 사람이죠. 또 이제 우리 이제 전남 지역의 이제 마한과도 또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인물인데 이 근초고 왕이요. 사료에서 중국 사료에서 확인이 되는 최초의 부여씨 국왕입니다. 보시면 그 이제 사료가 보시면 뭐 근초고 왕은 비류 왕의 두 번째 아들이다. 뭐 이제 용모가 뛰어났고 뭐 지식이 뛰어나고 그런데 아빠인 비류 왕하고 상관없이 개왕이 죽자 이제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아빠는 비류 왕이라고 하는데 비류 왕은 11대 왕이고요. 개왕은 12대 왕입니다. 근데 그 12대 개왕이 죽고 나서야 왕위를 이어받아요. 실제로 생물학적으로 이 비류 왕과 근초고 왕이 부자관계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아니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그러면서 뭐 백제와 이묵 여기는 이제 동남아시아 지역입니다. 박무를 보냈고 백제왕 여후라고 나오고 있죠. 부여구입니다. 예, 여후, 부여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인들이 5, 16국 시기에 중국인들이 부여계, 부여 왕족 계열의 인물들을 지칭하는 그 명칭, 장명법과 정확히 일치를 하고 있어요. 네, 그 부여암도 여암이라고 부르고 부여울도 여울이라고 부르고 있죠.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근초고 왕의 즉위년대가 346년입니다. 요 해는 모용황한테 부여가 괴멸적 타격을 받은 해이지요. 네, 괴멸적 타격을 받은 해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언제 왕이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왕이 이때가 됐다라고 해요. 이때 왕이 됐다는데 제위 한 36년 정도 되는 그 26년 정도 되는 이 시점에 이제 중국에 사신을 보냈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책봉을 받게 됐다라는 거죠. 예. 사실 이 양반의 이제 계보를 보면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짜 비류왕의 아들이 맞냐? 그럼 비류왕은 또 그 선대 백제 왕들의 후손은 맞느냐? 아니라고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게 의문이 나는데, 자,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346년에, 하필이면 346년에 부여가 최대의 타격을 입고 나라가 멸망하는 그 시점에 백제에서 뜬금없이 부여씨라고 칭하는 최초의 국왕, 공식적으로 중국 기록을 통해서 크로스 체킹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최초의 국왕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물론 한국 사기에는 이미 원조 때부터 부여라고 하고 있지만 그 전에는요, 부여와 관련된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아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이때 이후부터 백제 왕들은 부여의 정체성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보시면 계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백제 왕계가 이어지는데요. 예, 이 사반 왕의 왕위를 고위 왕이 찬탈을 했다라고 합니다.
사반왕의 왕위를 고위왕이 창탈을 해서 쭉쭉쭉 분서왕까지 이어지다가 뜬금없이 비류왕이 구수왕의 후손이라고 하는 비류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비류왕의 왕위가 생물학적으로 근초고왕이 아들이라고는 하는데요. 아들한테 왕위를 못 물려줘요. 개왕이 다시 이제 이어받아요. 그러다가 또 이제 개왕이 죽고 나서 이제 근초고왕이 물려받는다라고 하는데, 보시면은 근초고라고 하는 것은 초고의 재판입니다. 그 아들인 근구수는요, 구수의 재판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그 루자로 이어지는 요 국왕의 명칭은 부역의 국왕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루라고 하는 게 뭐 과거 이제 노중국 선생님께서도 인명이나 지명에서 루가 나오는 건 주로 부역의 흔적이다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 역시도 이제 거기에 동의를 하는 바고, 루 또는 구라는 그 돌림성 뭐 어미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붙게 돼요 보면. 그래서 다시 이제 왕계가 이거는 차치하더라도 최소한 초계와 고위계로 나뉘어져 있다라는 건 통설이고요. 그리고 이 비류도 실질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이 초고계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비류와 근초고가 정말 생물학적으로 부자관계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시하는 견해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시면,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346년 단계에서 부여가 거의 국가멸명 단계였다고 치고 많은 인원들이 끌려갔고, 또 끌려가기도 했던 반면에 도망친 사람도 있었겠죠. 그럼 남쪽으로 내려왔다라고 한다면, 남쪽으로 내려왔으면 고구려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고구려 세력이 강성한 세력인데 이미 그 서사근연시킬 정도 부여를 압박하고 있었고, 그 지역에 대한 이제 그 확보나 이런 것에 부여 지역에 대한 확보나 이런 욕심이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인데, 그럼 고구려를 어떻게 무사하게 통과를 해왔을까? 사실 이 시기에 고구려도 같이 두들겨 맞습니다. 근데 고구려가 346년보다도 정확히 3, 4년 전에 먼저 두들겨 맞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정지 작업을 한 거죠. 모용황이 먼저 고구려부터 두들겨 패놓고, 고구려가 이때가 이제 고국 원왕입니다. 어느 정도 타격을 입냐면요, 왕모였던 왕의 엄마였던 태우 주씨가 포로로 끌려갑니다. 왕비도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수도인 그 국내성이 함락이 되고 파괴가 되면서 사실 고구려 중흥의 군주였던 미천왕의 왕릉까지도 다 파헤쳐질 정도로 대거 거의 괴멸적 타격을 입었던 거죠. 그리고 불과 제대로 수습도 안 된 그 상황에서 불과 2, 3년 만에 부여도 엄청난 타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규모 이제 이탈 인명원이 발생을 하더라도 고구려로서는 이제 통제를 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에요. 이 시기에는 이렇게 봤을 때는.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소위 이제 근초고로 대표가 되는 이 부여의 이제 어떤 지배층이었거나 메이저 인물들이 고구려에 큰 저항 없이 쭉 남쪽으로 도망쳐 내려올 수 있는 역사적 상황은 발현이 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중국 내륙 이제 그 중원 지역의 상황도요, 사실은 이제 뭐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내부적으로도 북중국도 전연이 들어섰다가 전진이 들어섰다가 다시 또 후연이 들어섰다가 또 북위가 들어선 아주 이제 혼란한 시기였는데요. 그래서 이 강제 이주가 되었던 이 부역의 이제 유이민들, 부역 고구려의 유이민들이 다시 또 한반도로 재이주되었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세기 중후반에는 인구 이동이 굉장히 좀 활발하게 이루어져요. 강제적으로나 아니면 이제 뭐 능동적인 입장이었던 간에 이 전란을 통해서 보시면 이제 기록을 보시면 이건 이제 고궁원 왕조 기록입니다. 제 아병대패, 우리나라 군대가 342년 상황이거든요. 크게 패했다. 왕이 단기로 단흥국으로 도망쳐간 겁니다. 고구려 국왕이 이미 상당한 그 국력을 축적을 했던 고구려 국왕이 도망쳐갔고, 왕모주 씨와 왕비를 이제 잡아가지고 모용 군대가 이제 귀환을 한 거죠. 이제 전원 군대가 왕모주 씨는요 10년 뒤에 돌아와요. 그런데 이 왕비는 끝내 돌아오지 못합니다. 예. 사실 이제 유목민족의 전통으로 봤을 때 왕비는 아마 이제 그 모용황해 또는 모용준이나 세자 모용준이 이런 사람들의 처첩이 되었을 개연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보시면
뭐 미천왕묘를 파괴를 했고 그 시체를 가버리죠. 고구려의 뭐 보물들 다 가져버립니다. 그리고 남녀 5만 구를 포로로 잡아갔다. 예. 이미 부여의 남녀 5만 명을 잡기 3, 4년 전에 고구려를 공격을 해서 거의 괴멸적 타격을 입혀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예 수도의 산성이었던 이 환도성은요, 다시 회복이 안 될 정도로 파괴를 해버려요. 이때 환도산성이 파괴가 되고 나서 재건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고구려는 심대한 타격을 입습니다. 그 이제 수도와 지방 전체가 보시면은. 그래서 사실상 이 시기에 북쪽에서 그 뒤에 이제 전쟁을 통해서 부여가 두들겨 맞고 부여의 위민들이 남쪽으로 내려오더라도 고구려로서는 상당히 이제 그 사람들을 저지하거나 컨트롤하기 힘든 그런 이제 형국이 마련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또 보시면은 중국의 이제 내지 상황도 녹록치 않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면 뭐 산동 지역이나 이쪽에 있던 뭐 도하 이제 북쪽 지역에 이제 그 아마 그 이제 뭐 유목민족들인 것 같아요. 고구려 이제 포로들이죠. 342년에 잡아갔던 수만 명의 고구려 포로들입니다. 뭐 이 중에는 또 잡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 부역의 포로들도 있을 거죠. 무려 이제 36만. 그리고 뭐 백공기교라고 해서 10여만, 4, 50만의 인구를 산동 지역에서 수도 낙양이나 장안 지역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쪽으로. 또는 이제 이 당시는 이제 수도가 평성이었기 때문에 대동 지역으로 북쪽으로 옮겨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육로로 그냥 이제 그쪽으로 강제로 이주를 당하느니 연안 항로를 타서 해로를 통해서 충분히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조가 마련이 되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옮겨버렸고, 이렇게 대규모 사민이 이루어졌다면 한반도로의 탈출이라든지 제3인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좀 그 추론에 불과합니다만, 조금 더 이제 그 고고학 자료들이나 또는 이제 의미 있는 이런 자료들이 더 추가가 된다면 충분히 이 백제 부여 씨가 왜 4세기 이후에 갑자기 등장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5, 6세기부터 백제 국왕들이 왜 그렇게 부여 지향성을 강하게 주장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역사적인 의문이 풀릴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부여가 이만큼 이제 우리 한국 고대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국가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예, 오늘은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